사람 살려 내가 남자가 되어야 한대. 드디어 때가 왔다. 해프트 로만 1계통에서 실습 기간을 거쳐 습직원, 편집부 보조 직원으로 이어진 영영 끝날 것 같지 않던 다림의 시간에서 벗어나 결국 나는 쟁취하였다. 오래전부터 벼르던 내 꿈의 직장을, 그리고 오늘은 출판사 원고 담당 편집자로서 첫 출근하는 날이다. 이제 좀 제대로 된 생활을 꾸려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남자친구와 함께 더 큰 아파트를 알아보거나 어쩌면 자연과 벗한 작은 주택까지도 가능할 것 같았다. 그리고 가족 계획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거다. 지난달 크게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 한 가지가 내 계획을 망쳐놓지만 않았어도 말이다. 그 세부사항은 내 남자친구였다. 이 말은 올리버와 내가 헤어졌다는 말이다. 아니, 내가 올리버와 갈라섰다고 하는 편이 더 낫겠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건 불가피한 일이었다. 물론 나는 지금도 올리를 사랑한다. 이런 종류의 미묘한 감정은 헤어졌든 아니든 그렇게 간단히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5년 동안이나 연인으로 함께 했으니까. 나는 그동안 그가 준 선물과 사랑의 증거물들을 상자 안에 곡차곡 정성스레 담았다. 익살맞은 동물 그림과 함께 사랑의 메시지들을 담았던 포스트잇도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연애 초기에 그는 내가 아침에 욕실로 가거나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찾을 수 있도록 포스트잇에 동물 그림들을 그려 집안 여기저기에 붙여놓곤 했다. 이런 물건들을 내다버리는 일은 내 머릿속을 포맷하고 켜이 쌓인 아름다운 추억들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행동처럼 생각되었다. 올리버는 사람이 순하고 착하다. 그리고 극장에서 상영 중인 로맨스 영화를 꿰고 있는 몇 안 되는 남자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가 임시직으로 극장 매표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막대한 생활비를 분담하기 위해 부업으로 택한 일이었다. 유감스럽게 도 그는 아직 대학생이다. 무려 14년 동안이나 말이다. 이렇게 된 건 오롯이 대학 행정 탓이다. 그 사이 대학 행정처에서 뜬금없이 시험 규정을 바꾼 것이다. 그 결과 나의 남자친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학점을 따야 했다. 단출하니 가정을 이루고자 한 나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다. 무기력하게 늘어지는 올리의 학업으로 인해 우리 사랑은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전에 휴가 여행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여행을 위해 돈을 내는 건 내 차지였다. 더 큰 집으로의 이사는 생각하는 것조차 가당찮은 일이었다. 몇 달 전부터 그는 이 45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새장 같은 집에 살면서 난위 내던 집세마저 나한테 빚지는 처지였다. 게다가 돈을 벌지 못할 때에도 그 시간을 가사노동 분담에 할애하는 대신 플레이스테이션을 갖고 소파에서 보내니
그런 점 역시 무익하기만 할 뿐이었다. 나는 매사에 근심 걱정이 없는 그의 생활 태도가 마냥 좋았다. 적어도 초창기엔 그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공동의 행복을 향해 가는 길인데 내 자신이 올리를 등에 짊어지고 에페레스트 산을 힘겹게 오르는 셰르파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과연 우리가 정상에 이르는 날이 오기는 할까? 어느 순간 나는 그 생각에 종지부를 찍었다. 올리 같은 남자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갖는다는 건 아이 둘을 보살펴야 한다는 말이고 그중 하나는 이미 성인이 된 어른아이를 뜻했다. 나는 일부러 절대로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도록 복도 한가운데에 빨래 바구니를 세워두었다. 올리가 몇 번이나 그 바구니 그냥 넘어다니는 걸 본 후 나는 그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었다. 마디로 그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다. 다음 학기에는 공부를 고 그래야만 아이며 집이며 그 외 부수적인 것들까지 우리가 깨 할 미래를 향해 스타트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와는 끝이라고. 나는 애원하다가 욕을 퍼붓다가 결국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올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소파에 엉덩이를 들이밀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 관계를 매듭 지었다. 하필 그때는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모든 계획을 짠 직후였다. 그 여행은 뉴욕에서 출발해 자동차를 타고 동부 해안선을 따라가 키라고 섬에서 다이빙을 하는 우리 둘 다 전부터 던 꿈의 여행이었다. 자유에 관해 우리가 꾼 궁극적인 꿈이자 당연히 내 근검 절약의 최종 목표이기도 했던 꿈의 여행 말이다. 줄곧 원해와 여행은 취소할 거다. 올리가 곁에 있을 땐 든든했지만 동행도 이그광대한 땅을 돌아다니며 붓대나 외딴 모텔 같은 곳에서 짐을 풀고 잠을 잔다. 혼자 여행하는 여자들이 그런 곳에 갔다 가 연쇄 살인범에게 희생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올리가 없으니 끔찍하게 외롭다. 남은 인생 내내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이가 없는 세상은 다채로움이 사라지고 창백한 낯빛만이 가득하다. 내 신세가 달걀을 도둑맞은 양계장 암탈 같다. 그리고 사무실은 이제부터 영인토록 웅크리고 있어야 할 딱장 같고 꿈에 그리던 직장을 잡았는데도 그 꿈의 직장에서 마저 나는 일단 혼자이니까 내가 앉아 있는 사무용 책상은 혼자 쓰기에 너무 크다. 맞은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마련된 자리 같다. 하지만 지금까 진 베이지색 넓은 플라스틱 상판 위에 모니터와 마우스 그리고 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다. 창턱 한쪽 모서리엔 아마 나의 전임자가 가져다 놓았는지 말라비틀어진 작은 벤자민 화분이.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사장인 린트너 씨가 들어온다. 그리고 뒤이어 젊은 남자가 함께 들어오는 테 어렴풋하긴 하지만 어디선 하나 있다.
가본 듯한 얼굴이다. 어디서 봤더라? 가이스 양, 좋은 아침이에요. 린트너 씨가 나에게 고개를 끄덕. 인다 함께 일할 분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이쪽은 슈테판 보너 씨. 이에요. 우리와 일한 지 오래되었고 바이스 양이 업무를 잘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앞으로 이분과 함께 사무실을 쓰게 될 겁니다. 이제 생각난다. 2달 전 출판인의 밤에서 만난 사람이다. 그때 나는 지금 이 출판사의 예비 사원 자격으로 초대되어 그곳 갔었다. 슈테판은 쟁쟁한 몇몇 인사들과 격에 없이 연단 옆에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포도주를 마시는데 혼자만 고급스러워 몰트 위스키를 마셨다. 그리고 그 남자들은 배가 불룩 나온 것이 포대자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인다. 그래서인지 나는 남자들이 그냥 제복처럼 입고 다니는 맵시에 대해 그다지 까다로운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슈테판 양복은 맞춤한 듯 잘 어울렸고 가슴께 호주머니엔 자연스 름이 잡힌 행커치프도 꽂혀 있었다. 그리고 양복의 가슴팍은 분명 트레이닝으로 단련된 단단한 단화는 그가 곧 이렇게 말할 것만 같았다. 양복을 걸친 대부분의 양복 속에 숨겨진 근육질일 것 같았다. 제 이름은 보너라고 합니다. 제임스 보너. 사실 그때 슈테판의 모습은 당장이라도 무대에 오를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잠시 후 출판사 사장이 행사 오프닝 멘트를 함으로써 그의 멋진 등장을 대신했지만 오래지 않아 슈테판은 그가 긴 인상 그대로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도 저 연단 위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되겠지. 한마디로 성공에 관한 한글은 올리버와 완전히 정반대의 타입이다. 그런 점에서 여자로서 그의 옆자리에 있는 건 즐거운 일이 될 것 같다. 다만 오늘의 저 차림은 뭘까? 그것이 궁금할 뿐이다. 그는 노일이라는 빨간색 글자를 아플리케로 돌려 박은 흰색 가죽 킷에 역시 아플리케 자수가 박힌 초록색 티셔츠 차림인데 이건 릿광대가 따로 없다. 그 잘 빠진 양복은 어디에 두고 이게 아무려면 어떠랴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서 내가 외로운 할망구로 생을 마감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는데 알다시피 수많은 위대한 러브 스토리가 직장에서 시작되지 않던가. 내가 그와 함께 이사는 어느 구역으로 갈지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지을지까지 상상의 나래를 펴는 사이 두 신사가 나에게 다가왔다. 슈테판이 가방을 내려놓는다. 바이스 양은 원고 담당 편집자로 오늘 첫 출근을 했어요. 앞으로 바이스 양이 알아둬야 할 것들을 빠짐없이 알려준다면 고맙겠습니다. 보너 씨, 사장이 나에게 눈을 찡긋해 보이며 보너 씨에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바이스 양도 보너 씨가 알아둬야 할 것 있다면 빠짐없이 차분히 알려주길 바라요. 만나서 반가워요. 슈테판이 나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편하게 말할까요? 좋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첫날이니만큼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요. 사장이 나를 보며 말한다. 뭐 물어볼 것이 있다거나 본업 시에 대해 불만사항이 있으면 복도 끝으로 와서 나를 찾아요. 사장의 등 뒤로 문이 닫히고 나자 드디어 슈테판이 가죽 재킷을 벗는다. 재킷 속에 있던 가슴이 모습을 드러낸다. 평범한 편이 다 그리고 똥배도 약간 나왔다. 이런 몸이 좋으리라는 생각도 대평가였나 보다. 아무튼 중요한 건 내면의 가치지. 나의 새 동료가 자기 쪽 책상을 정돈하기 시작한다. 노트와 필, 기구를 꺼내놓은 다음 예쁜 여자 사진이 든 액자를 제멋대로 성하게 자란 녹색 식물 곁에 세워놓는다. 내 여자친구 마야예요. 내 시선을 알아차렸는지 그가 말한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예쁘네요. 유감이고요. 동료들과 안면도 틀 겸 한 바퀴 돌아볼까요? 다른 좋죠. 나는 그를 따라 나선다. 슈테파는 나를 데리고 다니며 곳곳마다 내 소개를 한다. 나에겐 시간을 들여 모든 걸 설명해준다. 다른 일들, 내 소개를 한다. 그리고 일들도 이렇게 잘한다면 이 사람의 여자 친구에게서 이 사람을 빼앗을지도 모르겠는 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패션에도 신경을 써야지. 공동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부엌을 보여준다. 부엌은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 있었다. 크기가 기껏해야 2평방미터쯤 될까? 차 한 잔 할래요? 슈테판이 붙는다. 새로운 종류의 차를 샀거든요. 재밌기도 하지. 출판인의 밤에서 슈테판을 본 뒤로 나는 맹세 할 수도 있었다. 슈테판 같은 타입의 남자에게 차 따위는 그지 색을 들인 물쯤일 거라고. 물론 차야 언제든 좋죠. 내가 대답한다. 우리는 부엌으로 들어간다. 슈테판이 찻잔을 꺼낸다. 나는 조심스럽게 차를 홀짝인다. 차에서 갓 베어낸 풀 맛이 난다. 흥미롭네요.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절로 입에서 튀어나 온다. 마차예요. 슈테판이 말했다. 시내에 있는 차 가게 점원이 전해주었죠.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생각에 참 긴 표정으로 손에 든 찻잔을 들여다본다. 맛은 좀 적응해야 할 것 같지만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남자가 건강 녹차를 마신다고. 갑자기 복도가 시끌시끌하다 우리는 코딱지만 한 부엌 밖으로 머리를 내민다.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여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모두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소리를 지르며 축하의 말을 건네고 있었다. 여긴 미란다라고 해요. 역시 편집부원이고 지금 막 육아휴에 들어갔고요. 직원들 무리에 합류한 뒤 슈테판이 우리 에게 서로를 소개한다. 그리고 여긴 오늘부터 일을 시작한 바이스. 그가 그 여직원을 포용하며 인사를 건넨다. 뭘 가져온 거야? 자.
기가 만든 신제품. 지금 막 만들어낸 신제품이죠. 미란다가 미소를 지으며 께 악수를 청한다. 한번 볼래요? 나의. 그녀는 유모차 속에 든 아기를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방금 공장에서 나온 듯 반짝거리는 새 유모차의 덮개를 조심스럽게 뒤로 흰다. 유모차 속에 있는 아기는 양손을 꼭 끌어모은 채로 연한 잇몸을 드러내며 앙증맞게 하품을 한다. 그런 다음 두 눈을 뜨고는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바깥 세상을 내다본다. 슈테판이 유모차 위로 몸을 숙이더니 꺼림칙한 눈길로 유모차에 누워있는 자그마한 생명체를 살펴본다. 이건 뭐지? 미란다가 유모차 속 아이를 들어 올리더니 슈테판에게 아이를 내민다. 자, 한번 안아봐요.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인데 그는 당황스러워하며 뒤로 물러선다. 이까 좀 쪼글쪼글하네. 그치? 그리고 난 애들이 나한테 오줌을 싸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서 말이야. 미란다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본다. 하지만 귀엽잖아요. 나는 상황을 바꿔보려고 했다. 그러나 미란다는 웃음기가 싹 가신 것이 모욕감을 느낀 것 같다. 그래요. 그렇다면 평생 아이는 갖기 힘들 것 같네요. 슈테판. 그녀가 아이를 유모차에 다시 내려놓는다. 나머지 직원들한테 우리 쪼그리를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군요.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유모차를 밀고 횡하니 가버린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미란다는 분명 내가 원하는 나는 그런 남자를 곁에 두었을 것이다. 책임감 강하고 그녀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곧바로 육아휴직에 돌입할 그런 남자. 또 그녀는 인생의 각 단계에 맞춰 모든 걸 가진 여자. 그러면서 옷차림마저 세련된 그런 여자 중 한 명인 것 같다. 이건 진말이지. 절망스러우리만큼 비참하지 않은 가. 어서 자고. 내 차지로 돌아오는 납자들은 하나가 이 올리 같은 남자들뿐이람. 슈테판은 어깨를 으쓱한다. 그래도 정말이지. 쪼글쪼글하고 볼 품이 없더구만.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나직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긴 해요. 나는 아무 감정 없이 대답한다. 아기 주름이 있다. 펴진 다음에 엄마가 다시 한 번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게 상책인 것 같네요. 우리는 씩 웃으며 서로를 바라본다. 그의 여자 친구는 안심하고 그를 쭉 데리고 있어도 될 것 같다. 우리는 친구 사이로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유머 감각은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의 재킷을 생각해보면 그에게는 아내도 필요할 것 같다. 아무튼 나는 그의 여자 친구가 서둘러 그와 가정을 꾸리려는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건 보나마나 정의 행복의 가미카제 폭격기를 떨어뜨리는 격이 되고 말 테니까. 자, 제임스 본드처럼 멋진 슈테판 보너 같은 남자도 두 번 보면 스탠 로렐로서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느 세월에 평생을 함께 하고픈 남자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